유럽도 안 좋으니까 결국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달러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전 세계 경제를 사실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경기 꼬꾸라지는 것 같은데 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연준이 또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할지.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 오늘은 우리 환율 가지고 항상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1370원 뭐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오늘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 모시고 이 상황에 대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70원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경제에 안 좋은 현상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네. 이건 글로벌리 강달러 기조 속에서 모든 나라가 네네.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네.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일단 이거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 모두가 감기를 앓고 있는데 나도 앓는다고 해서 사실 내가 안 아픈 건 아니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모두가 지금 강달러 때문에 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에 피해가 있는 것은 또 있는 것대로,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뭐 자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뭐 수입 우리가 단순 생각하기에 수입 업체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지만 또 수출 업체에게는 상당히 또 유리하지 않냐. 근데 우리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이제 또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한테 훨씬 안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수출을 할 때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아주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간재료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올 때 이미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의 채산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우리 1200원 중반만 할 때도 1270원 정도 할 때도 야, 이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내려갈 거니까 달러 뭐 팔어. 오히려 반대 포지션으로 해지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근데 지금 100원이 더 올라 버리니까 다들 멘붕에 빠져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이 환율 이게 지금 글로벌리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좀 더 이런 현상이 길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 이건 이상 현상이니까 제자리로 곧 빠르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데요. 사실 이 일이 왜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한 3주 전쯤이었을 겁니다. 훨씬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페드가 0.75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그 FOMC 때죠. 근데 사실 0.75를 올렸을 때 그때 환율이 올라갔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환율이 오히려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요. 연준이 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우리는 울트라 스텝 할 거야 라고 얘기를 자이언트 스텝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는데요. 환율이 언제부터 올랐는지 생각해보면 한 3주 전쯤에 그 7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돼서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그 의사록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연준의 물가 타겟이 2%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8%, 9%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예상은 연준이 당분간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오르긴 올릴 건데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갑노들박이 있으니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금통위의 FOMC의 의사록을 딱 까보니까 연준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구나. 2%로 빨리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그런 펀치를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 얘네들이 진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걸 읽은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연준이 앞으로는
이 가스 페달을 밟겠구나.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구나. 생각보다 빠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의 패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막상 다른 쪽의 나라들의 경제가 좀 괜찮았으면 상대적으로 달러로의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덜했을 텐데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안 좋죠. 부동산 안 좋죠. 코로나 봉쇄 청두 같은데 다시 하고 있죠. 결국 사실 중국 경제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인민은행은 한 2주 전쯤인가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된 그렇죠. 것이죠. 유럽은 지금 독일이나 이런 쪽에 러시아산 가스 들어오는 거 직격탄 맞고 있죠. 그리고 유럽 경기 계속 지금 안 좋고 그 중에는 유럽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럽 중앙은행이 결국 관장하는 나라들이 되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일처럼 건전한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재정적으로 좀 불안한 국가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들 때문에 금리 결정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고 유럽 경제 안 좋고 가스 같은 거 겨울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럽도 안 좋으니까 결국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달러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다시 대표님이 질문하신 걸로 돌아와 보면 이 일들이 언제쯤 가서 조금 우리가 좀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드에서 어떤 액션을 실제로 취하는지 9월에 금통위에서 9월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있을 ECB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안개가 걷히면서 이 장에 있는 혼란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지 이것이 한순간에 뭐 사라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연준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네네.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미국의 이 강달러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하는 어떤 시점 혹은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강달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두 가지 정도의 약간 긍정적인,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환율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첫 번째로는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게 하나. 그래서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심하게 몰아붙이기는 아마 힘들 거다라는 그런 저희의 어떤 희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자본 수지 같은 걸로 메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미국이 외국에서 상품을 사오면서 계속해서 외상이 쌓이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 외상이 쌓이는 게 저희도 사실 외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외상 안 해주지 않습니까? 결제 좀 해봐.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게 되면 그때쯤 돼서는 조금 기조가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내년 초반까지는 지금 기조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개월 분기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뭐 일각에서 뭐 1,600원 돌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400원 돌파는 아주 기정사실로 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어떤 목표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1,400원대에서 한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1,600원까지 갈 것 같냐 안 갈 것 같냐 그러면 이제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건 한 100년, 200년 내에 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죠. 적어도 저희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어느 정도의 그 시계를 봤을 때 1,6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그 무리한 좀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진짜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전 세계 경제를 사실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국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금리 결정을 보통 하죠.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미국이 한국이나 유럽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해주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경 안 쓴다. 네, 그건 신경 안 쓰죠. 본인들의 지금 눈앞에 떨어진 발등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때문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중이 사실 끊임없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후에는 사실 1,400원대까지 근처에 갔을 때는 한번 제가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나 아니면 시장의 저항선이 한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것들이 페드의 금리 결정이나 아니면 시장의 좀 포지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제 자기네 뭐 자국 우선주의니까 그렇다면 이 강달러 상황이 결국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미국에게 이득보다 해가 더 많은 시점 그때쯤서부터 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해가 더 커질 수 있을 상황이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지금 이득은 당장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스노우볼 같아서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이 어떻게 돼서 강달러가 되건 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우선 잡아야 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제가 아까 스노우볼 같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만 내비두면 스스로 불어납니다. 스스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조그만 눈덩이로 맞는 거랑 아주 큰 눈덩이에 깔리는 거랑 굉장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이미 페드는 작년 잭슨 홀 때, 올해 잭슨 홀 말고요. 작년이 잭슨 홀 때 이제 이미 한번 실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되게 일시적이다. 공급단의 문제다. 일시적에서 금방 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1970년대 5.1 파동 때도 그 얘기 똑같이 한 의사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을 한 거고요. 페드가 이렇게 한번 양치기 소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 홀 때 더 작심을 하고 세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의 어떤 잃어버렸던 명예 같은 것들이 조금 이면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장점은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당연히 이제 경기에 부담이 되겠죠. 경기 침체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지금 이제 페드에서는 고용 같은 것들을 보고 소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미국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거 경기 침체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군요. 진짜 우리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제 해외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됐든 네. 신흥국 쪽에. 네. 그러니까 이게 강달러인 경우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확 줄어들 수 있는 상황.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 기업들의 실적을 깎아먹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요전에 한 달 전인가요? 미국의 이제 기업 발표, 실적 발표 막 했을 때 그 당시에 생각보다는 실적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원인이 그때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이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탱이 가능한지는 잘 의문이 있죠. 네. 자,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강달러 상황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유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 이 요즘 왜 보면은 4개월째 무역 수지가 적자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강달러 환율로 인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건 우리 어떤 지금 변화되는 환경에서의 우리 경쟁력의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율의 문제가 훨씬 큰 것 같고요. 환율의 문제가 크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6개월 연속 6개월인가요? 적자인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입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는 게 하나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사실 대중무역이 되게 큰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 중국이 안 좋은데 또 하나 우리가 더 기분 나쁜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무역 수지의 흑자를 중국에서 60-70%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4개월째인가 연속으로 네네. 중국에서 대중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네네네네. 이거를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쪽에서 지금 중국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량 같은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앞에 말씀드린 가격 효과 더하기 물량 효과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거냐라고 보면 지금은 가격 효과, 환율 때문에 생기는 가격 효과가 훨씬 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5년마다인가요? 있는 공산당 대회가 이번에 열립니다. 이게 네. 굉장히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중국 학생이 저도 있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건데 그때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마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거다. 그 3년임 그 통과되는. 네네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중국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 따져 보았을 때 원샷으로 국가에서 가장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사결정 독재 국가니까. 네. 그리고
심의에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걸리면 중국 안 가면 되지 뭐.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있을 거라고 하고 사실은 중국은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한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무역이라는 뭐 예를 들어 중국 경기가 그것 때문에 좀 반등을 하더라도 무역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까지 수혜가 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또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무역 적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가끔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튀면. 근데 과거에 여러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의도한다고 해서 이게 환율이 잡힌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두 개입은요,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요, 그 구두 개입 자체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지기는 사실 제한적인, 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지금 사실 막 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바가지로 사실 몇 바가지 퍼낸다고 해서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구두 개입은 뭐 사실은 액션을 실제로 취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뭐 우리 보유 달러를 갖다가 네, 푸는 경우도 있다가 근데 그것도 결국 달러 우리 잃는 행위지. 네네. 네, 결국 뭐 도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외환보유고가 아직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10위권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제 외환보유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IMF 때에 비해서 지금 15배, 그다음에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부터 2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한 7% 정도 줄었어요. 이게 많이 줄었네요. 4,600달러 정도 있다가 한 4,300달러 정도로 7% 정도 줄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뭐 아직 충분하다라고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입도 하고 구두 개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시장에 큰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는 않고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깎여져 나가는 그 상황 자체가 네네. 상당히 그 환율을 움직이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네네. 요소다. 그러니까 보유고는 보유고대로 놔두고 다른 대책. 그래서 소위 우리 스와핑, 통화 스왑, 네네. 요것이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통화 수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조금 뭐 도움이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통화 수합은 사실은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미국이 해줄 것이냐. 미국도 지금 긴축이거든요. 그렇죠. 통화 수합은 사실은 달러를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해줄 인센티브가 없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화 수합은 사실은 좀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건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다는 게 생각보다 얘네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통화 수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받아주면 다행인데 네.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불길하게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국은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위기 시에는 마치 초원에 있는 맹수가 여러 마리 사슴떼 중에 제일 뒤처진 도망갈 때 제일 뒤처진 사슴 한 마리를 물고 뜯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장이거든요. 결국은 제일 뒤처지는 사슴.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제일 뒤처지는 사슴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 제일 뒤처지는 사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덕지 중에 하나는 뭔가 안 좋게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말씀 나눈 이러한 요소들이 워낙 이 주가에 영향을 민감하게 미치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금리 역전 현상, 거기는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0.5인가 가지고도 막 빅스텝 한 거 가지고도 난리잖아요. 네네. 다음번에 또 금통위에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게 됐을 때 국내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통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우리도 계속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하는 동안은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다음 금통위랑 FOMC의 순서를 보면 9월에 이제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 또 미국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2번 남았고요. 미국은 3번 남은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만약에 9월 달에 FOMC에서 0.75 지금 약간 0.75 배팅이 좀씩 이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럼 많이 늘었어요. 네, 원래는 0.5가 뭐 한 대세 한 2주 전, 3주 전 대세였는데 파월 이야기 이후로 그냥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참 그 페드 의장이라는 게 진짜 힘이 센 것 같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사실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고 시장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뭐 통화 정책을 이제 구도로서 또 하는 부분도 있는 건 뭐 인정을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0.75를 예를 들어서 9월에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지금은 0.25로 배팅하지만 사실 0.5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도 사실 이제 금리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보니까 0.75 올리고 0.75 올릴지 아니면 0.75 올리고 0.5로 올릴지 정도에서 고민을 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금리가 미국하고 이미 한 0.25가 0.5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도 스텝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금리 인상이 한국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자산시장 쪽에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죠. 자산시장 쪽에는 당분간은 조금 저는 사실 주식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왜 여기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산시장 쪽에는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계부채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갈 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의 층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 차주들의 문제들인 거죠. 빚을 못 갚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별 차주들이 이렇게 연쇄 도산 같은 것을 했을 때 그것이 금융권 전체 리스크로 넘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은 두 번째 리스크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문제는 첫 번째 리스크, 지금 이제 빚내서 뭔가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빚내서 생활비를 쓰셨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충분히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뭐 금융정책이나 이런 개별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인상을 한국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환율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하는 만큼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에도 그냥 환율이 계속 약한 상태로 더 약해지는 상태로 1,400원 뭐 이렇게 계속 이상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좀 어느 정도 과감하게 했을 때에는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국만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미국 대 다른 나라들이 묶여 움직이는 마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의 기조가 조금 변하거나 우리 이제 속도 조절 좀 할게라는 기조를 보이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 지금 유럽이나 사실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 세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아마 제 기억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반등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마켓이 조금 반색을 하겠죠.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뭔가를 막 특출나게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없을 가능성이 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태가 안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지금은 큰 흐름에 다 같이 쓸려가는 판이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결국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환율이 워낙 약세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약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 기업들 가운데서도 뭐 이자 제대로 못 주는 기업들 영업해서 이익으로 뭐 그런 기업들 비율도 상당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기업 실적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부채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 대표님,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기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층의 기업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환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사와서 수출할 때 채산성이 떨어지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금리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마켓에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차입을 할 때 이런 기업들은 주로 그
차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빌려와서 사실은 이제 기업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사실 이거 이중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 오히려 좀 중소기업들이 더 위험이 크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환율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곳이라면 보통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그 키코였나요? 네네네. 제가 지금 명칭이 정확하지 예, 않은데, 예. 그런 어떤 그 상품들로 네. 인해서 아주 뭐 기업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도 환율 예측이 틀려서 기업단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워낙 이게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좀 버텼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의 채상성이 더 악화되고 사실은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저희 보통 이제 삼중 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 채무가 있고 기업 채무가 있고 이제 가계부채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죠. 근데 이제 사실 기업 부채도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환율 우리가 사실 그동안 환율 해봐야 뭐 1,200원 오면 거의 고점. 거의 끝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1370원 위기는 아니라는데 1370원 뭐 1400원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미국의 강달러 문제니까 미국 경제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요. 뭐냐면 미국이 계속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 근데 또 거기는 상당한 채무국 아닙니까? 126%뭐 얼마에 뭐 국가 부채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럼 그 이자 부담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 들었던 말로는 미국 정부는 결코 금리가 높은 걸 원하지 않는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라. 네네네. 미국의 입장이 도대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건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 이자 부담 때문에 무서워서 뭐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그래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감내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미국 이자가 다른 나라 이자보다 사실 국채 이자가 싸니까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버틸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화정책은 뭐 이자 부담 이런 것과는 조금 상관없이 갈 길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강달러가 아까도 이제 좀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 해주셨지만, 강달러의 이 상황이 바뀌는 변곡점, 이 변곡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경기 전망이 조금 뭐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면 아마 가장 큰 변곡점이 있게 될 거고요.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 물가에 대응을 하는 것이 연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의 책무는 결국 고용의 그렇죠. 측면에서도 있으니까요.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연준도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저희 예전에 아마 이제 대표님 세대에선 시인과 천장, 제 세대에선 이제 조성모 뭐 비슷한 세대신 것 같아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소녀시대입니다. 네네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보면 첫 가사가 이제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라는 이제 가사로 시작하는데요. 페드도 지금 사실은 페드 안에 너무 많은 페드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마음조차 사람들은 페드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페드의 마음을 페드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기 괜찮으니까 계속 밟자. 반대쪽에서는 좀 속도 봐가면서 하자. 특히 또 반대쪽에서 뭐 학자나 이런 분들은 야 이거 경착륙 불가능이야 이거 경착륙 못 피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일관되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조금이라도 생각보다 이거 경기 꼬꾸라지는 것 같은데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연준이 또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할지 뭐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변곡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말씀하신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인하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가장 좋은 네네.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근데 뭐 그러한 것이 됐든 어쨌건 그 전에라도 어떤 변곡점들에 의해서 강달러가 좀 약해지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그동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의 원인으로 강달러를 잡았는데 막상 강달러가 약해지는 상황이 되면 한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그게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 게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부분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 경기가 얼마나 이제 안정적인 흐름대로 가주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 잠깐 나눴지만 뭐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느냐 뭐 이런 것도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한번 왔을 때 물론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라는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터닝 포인트 자체가 우리나라로부터 되게 호재가 되거나 전 세계 경기에 엄청난 굿뉴스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모든 문제의 사단이 페드가 지금 엑셀 밟고 있는 데서 시작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엑셀이 조절에 들어간다는 소식 자체가 아마 전 세계 경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 요즘 또 글로벌리 이게 감각들이 뛰어나져 가지고 또 정보의 그 공유도 네. 아주 원활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에 대해서 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렇게 느낌적으로 보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네.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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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좀 감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감각을 좀 익히려면은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율이요. 네.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면 안 되지만 초록창을 매일 접하시는 게 저희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초록창에 가셔서 제일 처음에 뉴스를 보시기 전에 습관처럼 환율이라고 쳐보세요. 초록창이 근데 뭐죠? 네이버. 네네네. 그래서 쳐보시면 네. 환율이라고 쳐보시면 이제 오늘의 환율, 뭐 1개월 환율, 3개월 환율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사들이 뜹니다. 그러면 뭐를 보시면 좋냐면, 오늘은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무슨 일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됐지? 어제는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었지? 어제는 무슨 또 좋은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환율에 대해서 감을 이렇게 좀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꾸준히 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거 이기는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네, 환율과 관련해서 네, 전문가이신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하여튼 당분간 네, 이런 강달러 상황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허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